이거 약간 거북이 목 들어간 것처럼 손 쫙 빼면 빠질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용각류. 용각류. 첫 번째 용각류. 네. 용각류의 정의는요. 아마 항성님은 모르실 거예요. 플라테오사우루스보다 옛날에 저기 그 사우루스 팡팡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주제가에 나와요. 플라테오사우루스. 정의는 이렇습니다. 플라테오사우루스보다는 살타사우루스에 더 가까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둘 다 모르겠다. 플라테오사우루스는 약간 이렇게 생긴 얘고요. 몸 길이가 한 6m 혹은 그 이상까지 자라는 얘고, 살타사우루스는 훨씬 더 큰 얘예요. 몸 길이가 한 15m 이상 자라는 동물이었는데 등이나 이런 데에 골편이 덮여 있어요. 특이하게도 목긴 공룡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플라테오사우루스보다는 살타사우루스에 가까운 얘들을 용각류라고 부르는데요. 네. 사실은 용각류는요 좀 더 큰 무리 안에 들어가요. 뭐냐면은 용각형류라는 얘인데요. 용각형류. 네, 용각형류. 사우로포도모르파. 용각형류라는 애들이고요. 용각형류 안에 용각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용각형류의 초창기 애들은 되게 작아요. 대표적인 게 테코돈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아까 그 플라테오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집은 되게 작아요. 두 발로 다니고 목은 좀 길고, 테코돈토사우루스. 테코돈토사우루스. 보다 지나간 게 플라테오사우루스라는 얘기예요. 플라테오사우루스는 용각형류에 들어가긴 하는데 용각류는 아닌 동물이에요. 몸이 굉장히 커져요. 이쯤에 이제 용각류예요. 사우로포다. 그래서 용각류는 더 큰 분류군이 용각형류에 들어가고요. 용각형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뼈가 10개 이상인 얘들이에요. 많죠? 네. 저희 목뼈가 7개잖아요. 그렇죠. 용각류는 목뼈가 12개 이상. 진짜? 네.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다리가 기둥형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기둥형이 아니거든요. 네. 일반적인 공룡의 형태예요. 앞발가락 5개, 뒷발가락 4개인데 5번째 발가락에 발바닥뼈가 남아있는 형태고, 근데 이가 기둥형으로 바뀝니다. 이게 용각류예요. 그래서 용각류는 처음에 등장한 것 중에 그나마 좀 유명한 게 수노사우루스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발견된 공룡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용각류처럼 생겼는데 꼬리 끝에 곰봉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몸을 보호를 할 때 쓰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초창기에 등장했던 용각류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마멘키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마멘키사우루스 들어봤던 것 같은데. 마멘키사우루스라는 공룡. 중국에서 발견된 친구인데 얘도 보면요. 유명한 게 목이 굉장히 길어요. 몸 길이의 절반 정도가 목이에요. 목. 아마 자료화면도 있을 거예요. 마멘키사우루스가 자료화면을 안 가져왔네요. 네, 대신에 수노사우루스를 보여드릴게요. 수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용각류가 나중에 두 무리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하나는 디플로도코스 상과예요. 디플로도코스 상과의 대표적인 것도 이제 디플로도쿠스라는 얘도 있고요. 네. 아파토사우루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도쿠스가 그나마 좀 잘 알려진 그 동물이에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디플로도쿠스 종류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복제품이긴 한데요. 일본의 북큐슈에 가면은 기타큐슈 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은 저 공룡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몸 길이가 40m 정도 돼요. 와, 40m? 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기네요. 네. 근데 또 정작 디플로도쿠스의 상과의 특징은 큰 몸집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 주둥이에요. 저 긴 몸이 너무 아깝다. 왜냐면 여기에 목이 굉장히 짧은 용각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디플로도쿠스 상과의 특징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앞니가, 그러니까 이빨이 다 앞쪽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네네. 다 앞니예요. 그리고 머리를 위에서 바라보면은 주둥이 끝이 이렇게 납작해요. 오. 특이하죠. 네. 그래서 디플로도쿠스 상과에 속하는 몇몇 애들은 아예 지면에다가 주둥이를 갖다 대고 고사리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훑어먹으면서 살았었어요. 반면에 아까 그 디플로도쿠스처럼 높은 나무의 그런 식물을 가지를 이렇게 훑으면서 먹었던 애들도 있었고요. 이 디플로도쿠스 상과의 친척이 뭐가 있냐면은 마크로나리아. 마크로나리아류가 있어요. 네. 굳이 한글로 표현은 대비류가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대비류. 왜냐면은 얘네는 코가 커요. 마크로나리아라는 뜻이 마크로가 크다, 나리아가 코예요. 그 나우지아 할 때 네, 그거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마크로나리아의 머리뼈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콧구멍에 해당되는 그 구멍이 굉장히 커요. 오. 실제 콧구멍은 아마 이쯤에 조그맣게 뚫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뼈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머리 자체도 좀 약간. 그래서 마크로나리아에 속하는 초창기 멤버들이 뭐가 있냐면 카마라사우루스라는 친구, 아까 제가 그렸던 카마라사우루스,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여기 들어가요.
자, 여기서 마크로나리아류 중에서 제일 번성했던 거는 티타노사우루스류예요. 오, 티타노사우루스. 티타노사우루스류는요.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목긴 공룡 중에서 제일 무거운 친구들은 다 여기 다 들어가요. 오, 파타고티탄. 파타고티탄, 파타고니아에서 발견돼가지고 파타고니아. 네, 뭐 아르겐티노사우루스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제일 좀 그나마 전시물로서 좀 잘 알려진 거는 파타고티탄이에요. 파타고티탄. 저게 지금 미국 그 시카고에 있는 필드 자연사 박물관 중앙홀이거든요. 파타고티탄이 있고요. 근데 얘네가 재밌는 게 이전에 살았던 목긴 공룡들과 용광류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뚱뚱합니다. 얘 뚱뚱해. 보시면요, 몸통이 보시면은 와, 근육질이네. 야, 뼈만 해도 좌우 폭이 굉장히 넓어요. 기골이 장대하구나. 그래서 티타노사우루스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을 때 야, 이래요. 폭이 되게 넓습니다. 이 티타노사우루스. 와. 그래서 발자국도 보면은 일반적인 용광류들은 발자국들이 다 이렇게 약간 일렬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왼쪽 발이랑 오른쪽 발이랑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간격을 두고 나와요. 간격을 두고. 네, 다릅니다. 아. 몸이 굉장히 비대하게 커진 거죠. 그리고 네. 이 비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다른 목긴 공룡들과 달리 다리뼈가 되게 예를 들어가지고 목긴 공룡들이 앞발뼈가 이렇다고 치면은요, 티타노사우루스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아래 팔뼈에 두 뼈가 있어요. 레디어스랑 울나라고 하는 뼈인데 이 뼈가 굉장히 강건하게 바뀌어요.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지금 보기만 해도 되게 강건해요. 네. 그리고 최대한 다리를 기둥형으로 바꿔야 돼가지고 네. 앞발가락들이 다 퇴화돼요. 발가락이 없어요. 앞발에. 진짜? 발바닥 뼈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짐승으로 치자면은 약간 그 고릴라가 보통 이렇게 할 때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고릴라긴 한데 야쿠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손가락 다 잘린 고릴라인 거죠. 이러고 일어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티타노사우루스류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용광류예요. 용광류까지 했고요. 길었지만 재밌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불군이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애들이 남았죠. 수광류. 수강류인데 아까 말했던 그 살타사우루스라는 공룡이 티타노사우루스류에 포함이 돼요. 오, 그래서 수강류의 정의는요, 살타사우루스보다는 집참새에 가까운 공룡을 드디어 나왔다. 집참새. 수강류라고 불러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집참새인지? 참새를 해도 되는데 왜 집참새? 근데 진짜 우리 분류에 집참새라는 분류가 있어요? 있어요. 참새과 안에 참새가 있고 집참새가 있는데, 네. 근데 웃긴 게 우리는 집참새보다는 참새가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서양,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패로우라고 불리는 동물이 집참새예요. 그 참새가 아니라. 잭 스패로우 할 때 그 스패로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룡 연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계속 집참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참새가 사실은 수광류를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수광류를 정의하는 특징 몇 가지 알아볼게요. 일단은요, 이빨이 갈고리형이고 날카로워요. 근데 이 특징이 재밌는 게 나중에 새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 사라져요. 이빨이 다 없어지죠. 이빨이 퇴화하고요. 그리고 또 수광류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뼛속이 비어 있어요. 뼛속이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늘날 새도 마찬가지죠. 뼛속이 비어 있어요. 원래 옛날에 살았던 수강류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몸이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뼈를 비우는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뼈를 비움으로써 몸무게를 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서 더 민첩하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쇄골. 보통 척추동물은요, 쇄골이 한 쌍이에요.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네. 수강류는요, 이 왼쪽 오른쪽에 쇄골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V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쇄골이라고 하지 않고 차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 애들을 이제 수강류라고 불러요. 네. 자, 이제 수강류의 분류에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또 선 하나 그어야죠. 선을 그어야죠. 괜찮은 선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수강류가 초창기에 진화된 게 이제 코엘로피시스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목이 길쭉하고요. 앞다리가 좀 짧은 편이고 다리가 길고 꼬리가 길쭉해요.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딜로포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딜로포사우루스. 주라이 공원에 나오는 공룡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네. 정작 주라이 공원에 나오는 공룡이랑은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주라이 공원에서는 이렇게 목덜미도 펼치고 독을 쏘는 동물로 나오는데 크기도 되게 작게 나오는데요. 실제 딜로포사우루스는 그 목도리도 없고 독도 안 뿜었지만은 네. 덩치는 북극곰만한 진짜? 중형 육식공룡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볕이 나 있습니다. 약간 그 속이 빠진 타코처럼 생긴 볕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시적인 수강류들이 이런 애들이고요. 나중에 여기서 쥐라기 시대 때부터, 오늘 시대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네.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그렇죠. 갈라집니다. 네. 두 무리로 나뉘어요. 하나는요, 케라토사우루스류로.
케라가 뿔이란 뜻이에요. 네, 아. 그래서 케라토사우루스류를 대표하는 게 케라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케라토사우루스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코에 뿔이 나 있죠. 뿔 같은 게 네. 뭐 볕 같은 것 원래는 되게 같기도 하고. 네, 얇은 벼신데 네. 처음에 이걸 이렇게 이름 붙여준 사람은 그냥 뿔 같다 해서 뿔도마뱀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아, 그래서 케라토사우루스라. 케라토사우루스고요. 아. 사실 그 둘리를 처음 디자인할 때 네. 참고했던 공룡이 바로 이 공룡이긴 해요. 아, 김수영 선생님한테 여쭤보셨습니까? 그게 아마 인터뷰에 나올 거예요. 아, 진짜? 케라토사우루스를 본따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라토소리아인데 케라토사우루스류. 그래서 케라토사우루스류는요 발이 되게 짧아져요. 발이 길이가 짧아져요. 이렇게 길다면 이렇게 확 짧아져요. 케라토사우루스류에 나중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면은 카르노타우루스라는 애도 있고요. 아, 예, 네. 알죠. 모두가 아실 겁니다. 네. 뭐 이런 공룡이 다 있어야 대미를 장식한 네. 공룡 중에 하나죠. 손이 되게 짧아요. 손이 이렇게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쟤는 왜 무슨 용도일까요? 좀 재밌는 게 강한 어깨와 가슴을 갖고 있긴 한데 그리고 팔도 되게 유연해요. 네. 손이 작아요. 제 약간 삼두 쪽 어깨 쪽엔 진짜 지금 볼록하게 엄청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되게 좀 미스테리하긴 해요. 안 썼으면 아마 진화 아니, 과정 중에 완전히 퇴화되는 쪽으로 갔을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방향도 뒤로 가 있잖아요, 손이 지금. 아니, 맞아요. 뒤로 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못 제낄 것 같은 네. 그런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 쟤는 저 손으로 뭐 했나? 그렇죠. 박수도 못 치고 그러니까 박수도 못 쳐. 배도 못 긁고. 그럴 것 같아요. 옆에 네. 긁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기 비교적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애플 TV에서 나왔던 프리히스토닉 플래닛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봐야지. 말로는 이제 저기 선사시대 지구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저기 카르노타우루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짧긴 한데 유연하고 발달된 그 관절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제작진들이 과시용으로 추정을 해요. 아, 그래서 진짜? 짧은 팔로 이렇게 막 춤을 춰요. 막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겨드랑이가 되게 화려해요. 겨드랑이 쪽에 화려한 비늘이 있어가지고. 근데 추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 아이디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다 보셨나요? 선사시대 지구?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봤을 것 같아요. 저도 봐야겠네요. 와, 이거 재밌겠다. 네, 그래픽이 지금까지 나온 공룡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제일 괜찮긴 한데요. 이게 약간 동물의 왕국인데 공룡들이 등장하는 형태인데 이런 다큐에 좀 좋은 거는 일단은 공룡이 살았을 때 어땠을지를 대충 추정한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 거를 안 알려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케라토사우루스류는 손이 짧아요.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요. 케라토사우루스류 반대편으로 이렇게 진화한 애들이 뭐냐면은 테타누라류예요. 영어로 테타누라고요. 가끔 일본 책에서는 견미류를 쓰더라고요. 꼬리가 딱딱한.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름 자체가 꼬리가 뻣뻣하다는 뜻인데 일단은 테타누라류에 속하는 공룡들 같은 경우는 이빨이 좀 앞쪽으로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원시적인 수강류들은요. 딜로포사우루스라든지 코엘로피시스 같은 애들 보면은 케라토사우루스를 포함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시적인 수강류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보시면은 이빨이 이렇게 나 있어요. 네. 이게 원시적인 수강류 테타누라류에 속하는 수강류인데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빨이 안쪽까지 안 들어가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맞아요. 나이스. 그래서 원시적인 수강류 같은 경우는 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눈 밑까지 이빨이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네요. 근데 테타누라류에 속하는 육식공룡들을 보면요. 이빨이 눈까지 가지 않아요. 이게 네. 다 특징을 잘 집어내서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재밌는 게 이전에 살았던 수강류 공룡들은요. 앞발가락이 4개예요. 케라토사우루스류도 4개예요. 근데 네. 테타누라류부터는 3개입니다. 3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줄어드는 일도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이거잖아, 이거. 맞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견미류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테타누라류 자체가 지금 뜻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뻣뻣한 꼬리라는 뜻인데 네. 보통 일반적인 수강류의 꼬리 뼈를 보잖아요. 네. 원시적인 얘들을 보면은 꼬리뼈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거 척추고요. 센트럼이라고 하는 척추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궁이 있고 이거 보면은 앞에 있는 척추랑 뒤에 있는 척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는 영어로 하면은 이게 프리자이가포파이시스라고 하는데 저거 못 따라 있겠다. 그냥 앞 관절 돌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앞 관절 돌기. 네, 앞 관절 돌기. 뒤에 있는 거를 이제 포스트 자이가포파이시스라고 하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를 진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일반적인 그러니까 원시적인 수강류들은 케라토사우루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가 되게 유연해요. 근데 테타누라류 같은 경우는요, 이 프리지가포파이시스가 앞쪽까지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더 길어졌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뼈가 어떻겠어요? 꼬리뼈들이 다
서로 연결이 포개지죠. 네, 그쵸. 이게 꼬리 끝 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유연한데 이 중간 부분부터 해가지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뻣뻣하겠네요. 네, 맞아요. 꼬리가 뻣뻣해요. 이게 어. 되게 중요한 게 무언가를 뒤쫓을 때 뻣뻣한 꼬리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쫓기는 초식동물들은 무작정 빨리 뛰는 게 아니라 급선회를 해요. 그렇죠. 따돌리기 위해서. 네. 그 급선회하는 동물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급선회를 해야 돼요. 급선회하기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뻣뻣한 꼬리를 이용해가지고 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리는 거죠. 꼬리를 네, 이용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뛸 때 치타 뛸 때 보면은 꼬리로 방향 하잖아요. 네, 하죠. 근데 고양이랑은 조금 다른 게 고양이과 애들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포개져 있지는 않고요. 걔네는 근육으로 꼬리를 조절을 하고요. 네. 뻣뻣하게 만들어서. 이 테타노라류 같은 경우는 꼬리뼈 자체가 아예 이렇게 인터로킹이 돼가지고 네, 뻣뻣해요. 그래서 테타노라류들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초식 동물들을 뒤쫓기에 적합한 그런 몸 구조를 가졌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견미류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일본에서는. 견이 단단할 견자 꼬리 밑자 써가지고 견미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테타노라류 먼저 나오는 애 중 하나가 누구냐면요, 메갈로소로이디아, 메갈로사우루스 상과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카르노소리아예요. 카르노사우루스류. 그래서 메갈로사우루스 상과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메갈로사우루스가 있겠죠. 맨 처음에 학계에 보고됐던 메갈로사우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뒤로 약간 휘어져 있는 이빨이에요. 주둥이가 살짝 길쭉해요. 네네. 메갈로사우루스 상과는요. 메갈로사우루스 상과는 희한하게도 진화 과정 중에 주둥이가 더 길쭉해져요. 근데 나중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서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등장해요. 스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만 그렸는데 약간 다리 짧은 메가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등에는 부채가 달려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강가에 가만히 서가지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데 적합하게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빨 형태도 물고기를 잡아먹기에 적합하게 미끄러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게끔 꽃갈형으로 바뀌어요. 메갈로사우루스 상과 같은 경우는. 주둥이도 길쭉해지고, 재밌게도 콧구멍의 위치가 처음에는 앞쪽에 있다가 점점 이제 물가 근처 생활에 적합하게끔 진화하면서 콧구멍이 뒤로 가게 돼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학자들이 얘네가 먹이 사냥할 때 주둥이를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물에 잠기게끔 해서, 얘가 되게 예민했거든요, 얘네가. 네. 신경이 발달해가지고 지나가는 먹이를 이걸로 잡고 주둥이를 물에 담고 있으면은 콧구멍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 밖에 빼게끔 방향이 머리 위쪽으로 가게끔 진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카르노사우루스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이제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네. 티라노사우루스만큼 몸집이 큰 그런 육식공룡들이 있어요. 기가노토사우루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라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얼핏 보면 메갈로사우루스 상과랑 비슷하긴 한데 이런 애들이랑, 근데 머리를 이루고 있는 구멍들이 되게 크게 발달돼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또 공기주머니로 또 채워져 있어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좀 가벼웠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테타노라류 중에서 코일루로사우루스류예요. 얘네들의 특징은요, 앞발이랑 뒷발의 폭이 되게 좁아요. 이전에 살았던 애들은 앞발이랑 뒷발이 폭이 넓었어요. 이런 식으로 넓었는데 테타노라류 중에서 일부가 손목과 발목이 좁아지는 쪽으로 진화를 해요. 걔네가 코일루로사우루스류예요. 저게 좁아지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얘네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작은 육식동물들로 출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를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좀 더 약간 가는 앞발과 뒷발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끝이 얇은 젓가락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뭔가 섬세한 작업하기에 좋잖아요. 네. 두꺼운 포크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발가락도 되게 유연해져요. 그리고 코일로사우루스류가 여러 무리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애들이 누구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예요. 타이라노소로이디아. 티라노사우루스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군요.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의 애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위턱에 있는 앞니빨의 단면이 D자예요. 앞니빨 뽑아가지고 횡단으로 썰어버리면은 얘가 이 면이 D자예요. 네. 그래서 뭔가 살점을 긁어 먹을 때 되게 좋은 구조예요. 이게 앞이라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육식공룡들과 달리 다른 육식공룡들은요, 먹이를 먹을 때 주둥이를 이렇게 물고 그냥 그대로 잡아 뜯어서 먹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든지 뒤트는 동작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뼈가 약해가지고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자기 머리뼈가 약해가지고. 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상과는 머리를 위에서 바라보면은 네. 코뼈가 있는데, 원래 네. 일반적인 육식공룡 코뼈가 2개예요. 근데 그 2개의 코뼈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머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래서 얘네는 다른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과 달리 먹이를 뜯어 먹을 때 이렇게 문 다음에, 다른 육식공룡 그냥 잡아 뜯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렇죠. 문 다음에 한번 비틀 수가 있어요. 비틀어서 뜯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한 네. 애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상과고요.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의 또 가까운 친척이 누가 있냐면은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예요. 미모가 있는.
일명 타조공룡. 아, 타조공룡. 타조공룡.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갈리미무스라든지 이런 애들 어. 대표적이에요. 영화에서는 되게 뻘거벗겨놓은 타조처럼 만들어놨는데 원래 실제로는 온몸이 복슬복슬한 깃털로 덮여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앞다리에도 보면 저렇게 길쭉한 과시용에 썼던 화려한 깃털이 덮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코일루로사우루스류 중에 독특한 애들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마니랍토라류라는 애들이 나와요. 네. 얘네는요 앞다리를 접을 수가 있어요. 보통의 육식공룡은요 머리가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래요. 보통의 육식공룡은 이래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오, 근데 얘는 이렇게 뒤로 접혀요. 손목이 있는 것처럼. 손목이 있죠. 그러니까 어. 이게 가능한 게 반달 모양의 뼈가 있어요. 손목뼈가. 그래서 이렇게 손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닭튀김을 먹으면 닭날개가 그렇죠. 어때요? 닭날개 윙. 닭날개가 그렇죠. 네. 마니랍토라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 그리고 여기에 또 깃털이 달렸어요. 얘네들은 또. 네. 그래서 완전 날개형 앞다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니랍토류에 등장하는 애들 중에 테리지노사우루스류. 테리지노사우루스. 대표적인 게 테리지노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 이전에 등장한 수강류도 다 육식공룡들이었는데 이때부터 좀 약간 잡식성 계열, 초식성 계열들이 약간 나오기 시작해요. 덩치만 좀 줄이면 나무늘보 맞아요, 같기도 맞아요. 하고. 옛날에 살았던 나무늘보들이 있거든요. 코끼리만한 크기의 나무늘보도 있었어요. 그래요? 대신에 뭐 나무에 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네. 늘보죠, 늘보. 네. 그래서 걔네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 발바닥 형태도 비슷하고요. 쟤는 손톱 안 가나? 뭐 아마 뭐 갈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이렇게 화석이 많이 발견된 애들이 아니어가지고요. 네. 쟤네들이 또 특이한 게 보면은 다른 공룡들은요 보통 발가락으로 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발바닥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레 빠시는 그러네요. 쓰레 빠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쟤네들의 발자국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계절성을 띠는 공룡이지 않았을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계절에 그렇군요. 따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네. 동물이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류가 있고요. 또 다른 작은 가지가 있는데 알바레즈사우루스류가 있어요. 얘는요 반대로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손이 되게 커요. 발가락이 크죠. 알바레즈사우루스류는 반대로 갑니다. 손이 되게 작아요. 발가락도 거의 다 퇴화합니다. 아예 손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어디 아예 갔어? 첫 번째 발톱만 엄청 커져요. 이거 약간 거북이 목 들어간 것처럼 손 쫙 빼면 빠질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손 이렇게 양쪽 손 잡고 잡아 빼면은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또 재밌는 게 저 앞발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개미집을 파헤친다든지 죽은 나무를 이렇게 뜯는다든지 저 하는 손으로요? 저 조그만 손으로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러려면 다리가 좀 길면은 좀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개미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 TV의 프리히스토릭 플래닛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팝니다. 아 진짜? 근데 그 발톱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오늘날 살아있는 개미핥기랑 너무 비슷해요. 그냥 그랬을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다른 용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바레즈사우루스류 그 다음까지가 누구냐면요. 얘네를 펜나랍토라류라고 불러요. 펜나랍토류. 펜이 그 라틴어로 깃털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옛날엔 펜 대신 깃털 썼잖아요. 네네네. 뭉쳐가지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펜을 펜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깃털에서 따온 거예요. 오. 그래서 이 펜나랍토라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깃털을 갖고 있어요. 이전부터 수강류들은 깃털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얘는 특별하게도 비대칭형 깃털을 갖고 있어요. 비대칭형. 그러니까는요, 깃털은 보통 이렇게 큰 깃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깃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뻣뻣한 그쵸. 깃대가 있고. 그 깃대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깃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등장한 깃털들은요, 여기 옆에 있는 깃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깃가지들이. 네. 깃가지들이 좌우 난게 대칭으로. 폭이 똑같았어요. 네, 나뭇잎처럼. 네. 근데 펜나롭타라류부터 한쪽이 얇고 한쪽이 두꺼워져요. 그래요? 네. 비대칭 깃털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비행깃이에요. 비행깃이에요. 네, 비행깃이에요. 아, 뻣뻣한 드디어 비행깃이에요. 이때부터 날기 시작하는구나. 예.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등장했던 펜나랍토라류는 아마 비행이 가능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펜나랍토라류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비대칭형 깃털이 왜 비행이 좋냐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날 때 만약에 이게 대칭이면은 네. 마치 바람개비처럼 깃털이 막 돌 거예요. 네. 깃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비대칭이 돼버리면은 이 긴 쪽이 방향이 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픽스가 돼요. 이렇게. 네. 깃털이 안 돌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펜나랍토라류의 초반에 이렇게 분기에 나온 얘가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예요. 오비랍토로사우루스. 오비랍토로사우루스로 해서 키티파티랑 그다음에 후아난사우루스. 후아난사우루스가 있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 진짜 꼬리 이제는 길이가 새네요? 새처럼 생겼어요. 쟤네는 비행 능력을 잃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원래 있었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머리도 초창기에 등장한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는요. 토끼처럼 이렇게 앞니빨이 있어요. 지나가는 중 중에 사라져요. 진짜? 그리고 얘네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아래턱 쪽에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의 특징이고요.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가 정말 다양하게 진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꽁 닭처럼 생긴 일도 있지만은 네.
쟤네들은 좀 몸집이 몸 길이가 한 3m, 4m 정도 되는 애들이고요. 키가 가장 큰 수강류가 여기서 나와요. 기간토랍토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야, 당당하다 치킨. 네, 키가 거의 목 쭉 빼면 거의 5m까지는 자랄 거예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얘도 있고요. 네. 재밌게도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초반에 등장했던 오비랍토로사우루스 중에 이상한 애들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이 공룡의 이름은 이예요, 이. 근데 얘는요, 겨드랑이 쪽에 있는 피부를 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활공했던 애들이에요. 일명 박쥐공룡이라고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날다람쥐나하고 박쥐같이. 최근에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의 원시적인 애들이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 말고 또 다른 펜나랍토라류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이 공룡은 좀 팬층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트로오돈과랑 드로마에오사우루스과예요. 밑에 있는 시노베나토르라고 하는 공룡이 이제 트로오돈과에 속하는 공룡이고요. 네. 드로마이오사우루스라는 저 공룡이 이제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를 대표하는 공룡이에요. 형 동생 사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너무 좀 다른 분류군이긴 해요. 얘네들 초창기는 아마 비행을 했을 걸로 지금 많은 학자들이 보고 근데 있고요. 다 비슷해 보이는 게 엄지발가락도 올라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뒷발의 두 번째 발톱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저걸 네. 시클 클러라고 불러요. 네. 시클 클러를 이용해 가지고 몸집이 작은 그런 동물을 이렇게 붙잡을 때 네, 그쵸. 움직이지 못하게끔 할 때 저거를 썼을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부리가 좀 다르네요. 부리가 길쭉한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도 있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트로오돈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다리가 좀 짧아요.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에 비해서. 앞다리라 하면 날개 부분 말하는 그렇죠. 거죠. 날개형 앞다리죠. 네네. 일단은 앞다리가 좀 짧고요. 그리고 시클 클러도 작아요. 갈고리형 발톱도 되게 작고, 그리고 꼬리가 이 트로오돈과가 좀 덜 뻣뻣해요. 덜 예, 뻣뻣하다.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테타누라류가 보면은 다 인터클락 돼 있잖아요. 인터클럭 돼 있잖아요.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는 뒤쪽에 있는 포스트 지가포파이시스, 그러니까는 후관절 돌기도 이렇게 길쭉하게, 얘는 완전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요. 그럼 후관절 돌기로 연결이 돼 있구나. 앞뒤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막 아예. 완전 이렇게. 그래서 진짜 뻣뻣해요. 꼬리가. 그렇군요. 그래서 트로오돈과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얘네의 친척이 있습니다. 얘네가 누구냐면요, 조익류예요. 조익류. 여기 익룡이 나오는 거군요. 익룡은 아니고요. 여기에 시조새가 포함이 돼요. 시조새. 보시면요, 오늘날 살아있는 새랑 되게 비슷하죠. 네, 너무. 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 약간 새인지 공룡인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발라우르라든지 콤푸키오소르니스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로 공자새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예올오르니스도 있고 이크티오르니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 다 보면요, 이빨이 다 있어요. 얘는 익룡이 아닌 거죠? 익룡은 공룡이 아니죠. 네,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네는 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는 그냥 공룡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익류인데 새가 아닌 조익류예요. 그래서 조익류의 특징은요, 머리뼈가 일단 이전에 살았던 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머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래서 머리를 단순하게 바꾸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고, 그 전에 살았더니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조익류로 가면은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빨 개수가 되게 줄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특히 줄어요. 아래턱의 이빨이 20개 이하로 줄어들고요.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원래 다른 수강류들은. 여기 무슨 근육이냐면은 턱 근육이 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구멍이에요. 얘 어차피 이게 몸집이 작아지고 턱 근육도 약해져요. 네.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튀어나올 구멍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구멍이 없어집니다. 이게 조익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중에 뭐가 등장하냐면, 얘네들이 꼬리가 짧아지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요, 네. 발로 움켜쥐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움켜쥐죠? 이렇게 움켜쥐죠. 네, 발이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이게 뒤로 꺾이는 발가락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뒤로 아예 꺾여져요. 이쯤에. 그리고 요 맨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베스가 등장합니다. 조류예요. 네. 조류가 요 안에 포함이 돼요. 조류까지 왔군요. 그래서 네, 조류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게 얘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다 튀어났어요. 조류를 정의하는 특징은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이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종 중에 가장 다양한 종을 포함하고 있고요. 화석으로 알려진 조류를 제외한 공룡 종수가 1,400종인데 조류가 10,000종이 넘어요. 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대부분은 조류다. 조류예요. 오늘날 살아 있어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공룡을 학자들이 많이 잘 분류를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도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수수께끼.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공룡 아까 저기 7 메인 그룹이 있다고 했죠. 네네. 근데 앞에 있는 5 그룹이 하나로 묶인다고 했죠. 네네. 걔네들이 조반류예요. 조반류. 그럼 남아 있는 게 뭐죠? 그러면 수강류랑 용광류. 용강류. 그다음에 조반류. 이 3 그룹의 관계예요. 오. 학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른다는 그러니까는 게? 누가 누구랑 더 가까운지 몰라요. 이게 다 묶이는 건 아는데 네. 하나의 공통주상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누가 서로 가까운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좀 최근까지 인기 있었던 가설은 이거였어요.
수강류랑 용광류가 가깝고 가깝고 그나마. 조반류가 제일 동떨어진 얘다. 그래서 어. 이거를 할 때는 얘네들을 묶어서 수강류랑 용광류를 묶어서 용반류라 불렀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 저번에 할 때도 용반류, 조반류 했잖아요. 얘기했었어요 그때. 네. 용반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반류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죠? 치골이 뒤로 뻗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치골이 뒤로 뻗어 있는 게 특징이라면은 용반류는 치골이 앞으로 뻗어 있는 게 특징인 거예요. 네,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이제 왼쪽이 조반유인 거죠. 조반유 보면 치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뒤쪽으로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른쪽 수강류는 치골이 앞으로, 좌골이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강류랑 용광류가 사실 같은 골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반류랑 그러면 크게 조반유로 나눌 수 있다. 네, 라는 첫 번째 가설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가설은 이거예요. 수강류하고 조반유하고 가깝다. 그래서 얘네를 조태류, 세조자 넓적다리 태자 써가지고 조태류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ornithoscelida. 그래서 보면요, 조반류가 뒷발가락이 몇 개냐면 4개예요. 수강류 뒷발가락이 4개예요. 용광류 뒷발가락이 5개예요. 그러니까는 발 형태로 보면은 이들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 조태류라는 것도 세조자, 넓적다리 태자를 쓴 게 발이 얘네들이 비슷하니까 네.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가설. 마지막 가설은요, 제일 인기 없는 가설인데 용광류랑 조반류랑 묶이고 수강류는 따로 논다. 어떻게 묶었죠, 저 용광류? 이렇게 묶은 이유는요, 이거예요. 이빨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용광류랑 원시적인 조반류가 똑같은 이런 형태를 이빨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파일로돈트 형 이빨이라고 불러요. 잎사귀형. 식물을 먹으려면은 이빨 가장자리 이렇게 톱날 구조가 크게 발달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빨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 다 식물을 먹고 하니까는 분명히 같은 조상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분류군을 뭐라고 하냐면은 파이토다이노사우리아예요. 피토디노사우루스류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중국에서는 식물공룡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요. 식물공룡이요? 이게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가설이고요. 네. 나머지 2개 가지고 지금 뭐가 맞는지를 아직 잘 몰라요. 저는 용반유, 조반유에 한번 봅니다. 그게 제일 클래식한 아, 분류예요. 클래식이 항상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애매모호한 공룡들이 있어요. 이 밑까지에 해당되는 원시적인 애들은요. 수강류의 특징도 보이고 용광류의 특징도 보이고 막 원시적이면 원시적일수록 조상령에 해당되는 동물일수록 비슷한 특징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형태도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개통도를 그릴 때 프로그램을 써서 돌리는 거긴 한데 잘 깔끔하게 안 나와요. 확실한 특징들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에 뿔이 나 있다든지 이런 거 확실한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애매모호한 특징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꼭 원시적인 공룡들을 이런 분석에 넣어버리면은 보통 이제 개통도가 좀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룡의 정의랑 분류. 네, 여러분들 공룡학과 1학년 마치셨습니다. 내일은 2학년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내일은 2부 어떤 거죠? 공룡의 세계 번영과 멸망일 거예요. 멸망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네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비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